저는 지금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두 아이,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강윤철이라고 합니다. 매일 아침 햇살을 맞으며 눈을 뜨고 마트에 가서 필요한 걸 사오며 저녁이면 가족들과 둘러앉아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죽음을 각오하고 폭풍우 치는 밤 바다 위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임신한 아내, 노모, 어린 조카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골함까지 배에 싣고 말입니다. 그날 밤은 몹시 어두웠고 하늘에서는 천둥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은 살을 찢을 듯했고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경비정의 불빛에 숨을 죽였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들키면 전 가족이 끝장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형제는 무려 7달 동안 북한 해안의 지뢰밭과 경비대 패턴을 밤마다 탐색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이 숨어 지내며 매일 오늘이 마지막 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 북한은 마치 거대한 감옥이 되었습니다. 밖으로는 완전 봉쇄, 안으로는 공포 정치가 더 심해졌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눈앞에서 늘어났고 누군가는 한국 노래를 들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저희는 그 지옥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단지 살기 위해, 사람이기 위해. 혹시 이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신가요? 어떻게 저희 가족은 그 거센 파도를 뚫고 대한민국 땅을 밟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의 탈북 여정을 하나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탈출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살던 곳은 바다가 가까운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평생 그 바다를 보고 자랐고 바다가 곧 생계였죠. 매일 새벽이면 가족과 함께 해안으로 나가 그물질을 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 국가에 바치고 돌아오는 건 형편없는 배급표 몇 장뿐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사니까요. 저희 가족은 어업 노동자였지만 실상은 거의 자급자족에 가까운 삶이었습니다. 배급은 늘 끊기기 일쑤였고 감자 한 자루를 아껴 먹으며 연명했습니다. 그래도 그땐 웃을 수 있었어요. 저녁이면 모닥불 피워놓고 어머니가 삶아주는 옥수수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카들은 배가 고파도 장난을 치며 웃었고 저와 동생은 서로 고기잡이 기술을 가르쳐주며 위안을 찾았죠. 학교나 직장에서도 우리는 체제에 충실한 일꾼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침마다 혁명 구호를 외치고 김정은 장군님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했습니다. 수령님의 은덕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산다는 말이 습관처럼 입에 붙어 있었죠. 사실 저는 그 말을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옳은 삶이라 믿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옆집 아주머니가 사라졌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었죠. 며칠 뒤 동무였던 청년이 보위부에 끌려가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누군가 이상한 말을 했다고 밀고 했다는 소문만 돌았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옳은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조심하라며 사람 말을 함부로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우리는 단 한마디의 말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고 배고프다고 불만을 토하면 반동분자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가족은 저의 전부였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위험해도 가족이 있어 견딜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늘 저에게 언젠간 세상이 달라질 거야 라고 말하곤 하셨죠.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땐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그 변화라는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날이었습니다. 바다 바람이 차고 사람들은 굶주린 눈으로 장마당을 서성였습니다. 그런데 마을 광장에 갑자기 확성기가 울렸습니다. 전 주민은 즉시 광장 앞으로 모일 것. 그렇게 또 하나의 공개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어린 조카들을 부둥켜 안고 구경꾼들 사이에 섰습니다. 무대 위에는 젊은 남자가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죄목은 반사회적 행동. 그가 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USB에 저장된 한국 드라마를 친구와 함께 본 것. 그날 그는 총살당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고막이 찢어질 듯한 총성이 3번 울렸고 그 청년의 몸은 뒤로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소에 체제는 바뀌지 않는다며 현실에 체념하던 분이셨지만 그날 이후로 식사를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말라가던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저희는 말없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굶주림 때문이었고 마음의 병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거였습니다. 아들아, 너는 살아서 이 지옥에서 나가라. 내 새끼들까지는 여기서 죽게 하지 마라.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몰래 라디오를 켰습니다. 짧은 파로 흘러나오는 한국 뉴스 방송을 들으며 처음으로 세상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수라 배워온 남한은 굶주리지도 탄압받지도 않는 나라였습니다. 남조선 노래라며 몰래 들려온 멜로디는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그 가사 속엔 사랑, 희망, 자유 같은 단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노래가 금지된 이유를 저는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위험했습니다. 저는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혹시 누가 내 생각을 들었을까? 내가 그런 노래를 들었다는 걸 누가 알게 된다면? 하지만 물음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왜 우리는 굶주려야 하나? 왜 사랑도 자유도 노래도 죄가 되는 나라에서 살아야 하나? 그 무렵부터 저는 이 나라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총구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려면 저는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몇 달 뒤 저희 마을엔 전염병 방역을 이유로 완전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국경은 물론 장마당도 폐쇄됐고 이동은 사전 허가 없이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먹을 것도 팔 것도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쓰러졌고 한밤중이면 집집마다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아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임신한 아내는 점점 말라갔고 조카들은 흙죽을 먹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때 저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죽더라도 나가야 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아이들이 굶어 죽거나 우리 중 누군가 고발당해 가족 모두 끝장날 게 분명했습니다. 동생과 나는 해안을 따라 밤마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몰래 빠져나와 지형을 익히고 순찰대가 교대하는 시간과 패턴을 외웠습니다. 바닷가엔 지뢰 표시도 없이 위험구역이 널려 있었지만 지도 한 장 없이 발로 익혀야 했습니다. 사람을 찾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선배의 소개로 낡은 고깃배를 손에 넣었습니다. 오래된 나무배였고 엔진도 불안정했지만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배를 숨기기 위해 밤마다 수풀을 치우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엔 해안가 바위 뒤에 파묻어뒀습니다. 준비는 무려 7달이나 걸렸습니다. 한 번이라도 들키면 모두 총살이었습니다. 아내에겐 마지막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나가야 한다고 말했을 때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유골함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못 나갔지만 너희는 살아서 나가라.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각오가 아니라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의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출발 날짜를 정한 건 폭풍 예보가 있던 날 밤이었습니다. 경비정은 악천 후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이었죠. 가족들을 차례차례 배에 태웠습니다. 짐이라곤 옥수수 가루 약간과 유골함, 그리고 낡은 배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배 위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땅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우린 반드시 살아서 저 바다 건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간다. 그날 밤 하늘은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폭풍주의보가 내린 밤이었고 바다는 잔혹할 만큼 거칠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채 준비했습니다. 아내는 두 손으로 배를 붙잡고 떨고 있었고 어머니는 조용히 아버지의 유골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조카들은 눈을 감은 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동생은 마지막으로 지뢰지대를 피해가는 경로를 점검했습니다. 우리는 새벽 2시 반을 출발 시각으로 정했습니다. 그 시간, 순찰대의 야간조가 교대되는 시점이었고, 파도가 가장 거세 경비정의 순찰이 줄어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기회는 단 한 번. 실패하면 모두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배는 예상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파도가 옆에서 들이치자 조카가 비명을 질렀고 동생이 급히 몸으로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들키면 끝장이야. 그 말에 모두 입을 틀어막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바다만 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해안 경계를 따라 서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지뢰 구역을 우회해가는 경로는 며칠 밤을 걸어다니며 머릿속에 새긴 것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방향을 틀면 바로 기뢰나 순찰대에 걸릴 수 있었기에 동생은 조그만 나침반과 손전등을 번갈아 보며 조심스럽게 조타했습니다.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갑자기 멀리서 어두운 물체가 다가오는 걸 봤을 때였습니다. 경비정이었습니다. 불 끄고 엎드려. 우리는 숨소리조차 죽이고 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어두운 물체는 우리 배 옆을 스치듯 지나갔고 그 순간 파도에 유골함이 흔들려 철퍼덕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경비정은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살 수 있겠구나는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동이틀 무렵 우리는 멀리서 섬 같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지도에도 없는 무인도였고 거기서 우리는 배를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조카에게 마지막 남은 옥수수죽을 조금 떠먹였습니다. 그리고 연평도 방향으로 구조 요청을 담은 1000조각을 배에 묻고 띄웠습니다. 얼마 뒤 저 멀리서 한국 해군 함정이 접근했습니다. 우리는 일제히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우린 민간 사람이요. 도와주시라요. 그날 대한민국의 깃발을 처음으로 눈앞에서 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살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해군 함정에 올라탄 그 순간 우리는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꾹 참아온 눈물이 쏟아졌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유골함을 안고 말없이 흐느꼈습니다. 선원들이 주는 따뜻한 물 한 모금이 그렇게 눈물 나도록 고마울 줄은 몰랐습니다. 도착한 곳은 연평도 인근의 해군 부두였습니다. 철저한 신원 확인 절차와 방역 과정이 이어졌고 우리는 일단 격리 수용소로 이동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다가와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여긴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우리에게 쉽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조카는 욕실의 샤워기를 무서워했고 어머니는 형광등 불빛만 봐도 움찔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 해도 우리는 늘 남겨야 했습니다. 혹시 내일 못 먹게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신한 아내는 한국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우받아 본 건 처음이에요. 그 말에 의료진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힘들었던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한글로 된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도 저건 왜 그렇게 복잡하냐며 눈살을 찌푸렸고 뉴스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보며 저게 사람 사는 세상이 맞냐고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분에게 이곳은 낯설기만 했던 겁니다. 한 번은 조카가 틀어놓은 텔레비전에서 나만 아이돌 노래가 나왔는데 어머니는 조용히 텔레비전을 꺼버렸습니다. 그건 아직 마음이 준비가 안 됐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몸은 이곳에 왔지만 마음은 아직 북쪽에 남아있다는 걸.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겨 이곳까지 왔는데 가족들이 여전히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우리는 자유라는 새로운 감옥에 들어온 듯 했습니다. 열려있지만 낯선 감옥. 누구나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지만 그 자유를 받아들이는 게 낯설고 어려운 감옥. 하지만 이 낯설도 언젠가 익숙해질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걸 보고 웃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우린 이제 진짜 살기 시작한 거라고. 우리는 구조된 뒤 정부의 보호 아래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탈북민들을 위한 사회적응 교육기관이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처음엔 낯설기만 했습니다. TV를 자유롭게 볼 수 있고 휴대전화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정작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진짜 안전한 걸까? 누가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원에선 한국 사회의 기초적인 정보를 배웠습니다. 통장 만드는 법, 지하철 타는 법, 재활용 분리수거까지.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건 상처를 다스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낯선 사람을 경계했고, 아내는 진료 중에도 병원 직원들에게 고발당하면 안 된다는 말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그 상처들은 너무 깊어 단기간에 사라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원 퇴소 후 경기도 외곽의 한 아파트에 배정받았습니다. 집에는 가스레인지와 냉장고, 세탁기까지 있었고 제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도 처음 생겼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 가족이 둘러앉아 치킨을 처음 먹던 날 조카가 울었습니다. 삼촌 이게 진짜예요? 그 말에 어머니도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는 막노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국말도 어색했고 땀 흘리며 일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기에 괴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정체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탈북자라고 불렀고 어떤 시선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거긴 정말 그렇게 험해요? 거기서도 스마트폰 써요? 이런 질문에 저는 늘 애매한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저희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내는 출산 후 지역복지관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조카들은 학교에 적응해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조카가 말했습니다. 삼촌, 나 대통령이 될 거야. 북한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우리가 이곳까지 오느라 흘린 피와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아이들의 눈빛에서 느꼈습니다. 아직도 넘어야 할 벽은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입 다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꿈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아버지, 보이시죠? 우린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살아갈 겁니다. 한국 땅을 밟은 지 어느덧 몇 해가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외곽의 한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들과 조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 학교에 다니고 아내는 시장에서 일하며 동네 아주머니들과 웃음을 나눕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비록 여전히 뉴스보다 라디오를 더 좋아하시지만 요즘은 손주들과 TV 드라마도 함께 보십니다. 저는 매일 새벽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켜고 음악을 듣습니다. 그 음악은 북한에서 반동이라 불리던 한국의 가요들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그렇게 위험한 거였나?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공간에서 마음껏 듣고, 읽고, 말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유가 제겐 아직도 낯설 정도로 소중합니다. 여전히 저는 가끔 꿈을 꿉니다. 총성이 들리고 경비병의 발소리에 숨죽이는 꿈.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나 가족의 얼굴을 보면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듭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탈북했지만 지금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가장 기뻤던 순간은 조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온 날이었습니다. 그 상장엔 자유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쓴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자유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넜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저는 아이들의 미래를 보며 믿습니다. 북한에도 언젠가 자유가 찾아올 거라고. 그리고 그날이 오면 저희 가족이 그 씨앗이 되었다는 걸 스스로에게 떳떳이 말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그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겐 목숨 걸고 찾아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오늘 하루가 충분히 감사한 하루입니다. 북한에 남은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웃고 싶어도 웃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당신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도 자유로운 하늘 아래 서게 되기를.